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약처에서 은퇴를 하고 이노케이 코퍼레이션 컨설팅 회사를 창립한 김인옥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가 국내 식약처 요구사항 및 대응 방안입니다. 저는 원래 의약품을 주로 GMP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경우는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또 GMP는 아닌 상태에서 지금 현행 법으로는 준수사항,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의 관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97년에 보건복지부를 입사해서 2000년부터 2020까지 제가 식약처에 근무했었고, 근무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의약외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약품과 달리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는 지면유제라고 불려서 옛날 유생용품의 범주에 있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하다, 이것이고 기구 기계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가목, 나목, 다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스크는 지금 가목, 지면유에 있습니다. 의약외품의 범위에서는 지금 생리대, 탐폰, 생리컵 이와 같은 생리역 유생 처리가 있지만 우리의 마스크는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이 있습니다. 제가 의약외품 업을 하겠다고 하면 인적, 물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규준령의 제3조, 제6조에 그리고 시행규칙의 제8조를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를 갖추어야 하고, 수입업 같은 경우는 영업소와 창고, 또 가능하면 자기 자가시험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가시험을 한다고 하면 시험실이 있어야 하고, 자가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문 시험기관과 위탁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 물적 요건을 맞추신다면 또 이제 인적 요건이신 제조관리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이공계를 졸업하거나 4년제 아니면 2년제를 졸업하신 관련 학과에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관련 경력을 4년 이상 쌓거나 뭐 전문대 나오시면 거기 플러스 2년을 쌓으신 그 제조관리자 승인을 받은 자가 하셔야 할 일은, 일단은 제조소마다 약사,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고용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수사항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회사인데도 공장을 2개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두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법에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법의 단서 조항이 지금 의약외품, 지면유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소마다 두라고 하는 건 무리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의약외품의 그 업이 갖고 있는 권한과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외품은 저희가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상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이 이제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보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 약사 등록을 하신 분이 지금 팔 수가 있죠. 내가 약국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판매 임대업 그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상비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등록을 하신 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OTC. 의약외품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팔 수 있고 온라인에서 팔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날 지금 쿠팡에서 마스크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조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의약외품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의약외품 판매가, 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 범위에서 넘어간다, 이걸 떠나서 전문약 같은 경우는 의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그 약을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위법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친절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죠. 사실은 의약외품 제조업이나 수입을 하신다면 식약처 홈페이지라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맞춤형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칸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몰아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가 있어서 나의 형편에 맞게 이게 위법이 되지 않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의약외품 정책과 기준에 대해서는 화장품 심사과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지방청 의료제품 안전과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거나 사후관리가 되거나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고발, 민원 이런 것들이 제기돼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겠죠. 생활용품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계속 지금 의약외품 중에서도 GMP가 가듯이 생활용품이었던 게 의약외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모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의약예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약예품이라는 데는 약간 보더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예품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콤비네이션 프로덕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식약처가 요구하는 의약외품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7조에 보시면 약사법이 있고 그 법의 밑에 이제 약사법 자체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의약품도 안전에 관한 규칙에는 식약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법에 약사법 37조를 보시면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의약품 등이라고 하면 붙였었을 때는 의약품, 의약외품을 말씀하는 거고요. 의약품 띄고 등을 하면 화장품까지 포함을 합니다. 제조관리자가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할 수 없는 것이냐는 둘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에 따른 그런 시험 검사 업무라든지 낫 릴리즈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출하 승인을 해야 하는데 제조관리자가 너무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없다거나 근무일이 별로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사람 인력이 제조라든지 수입, 아니 품질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생산되어서 밖에 출하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 기자재라든지 시약 이런 거 구입했던 일지를 보고요. 사후관리 왔을 때 그리고 사용량이 안 맞는다. 이게 지금 빼돌렸나 아니면 어떻게 생산된 거냐. 여러분들이 의약외품 중에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의약외품뿐만 아니라 공산품으로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이거에 대해 사용량이 맞지 않는 거에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규격품이 아닌 주요 의약외품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잊고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품질검사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만들었다든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걸로 해서 확인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약사법의 제37조 2를 보시면 제조관리자가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교육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교육받은 것은 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지금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또 과태료가 나갑니다. 약사법 제38조를 보면 생산관리 의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사태 때 홈페이지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갖고 매일 일일 보고하는 거 그거 역시 약사법 38조에 의한 생산관리 의무 보고였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나 뭐 허위가 있다거나 보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도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39조를 보시면 유해 의약품 등의 회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품질검사 부적합이거나 불량인 경우에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수되도록 그 회수의 의무는 바로 제조관리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입니다. 부적절한 광고 적발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마스크의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 수입 대행을 했다든지 홈쇼핑, 로드샵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후관리 광고를 사실은 시도하고 식약처가 지방청하고 같이 나눠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광고의 내용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화장품인 것처럼 의료기기인 것처럼 내가 허가받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광고는 지금 적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고요. 이런 광고 적발은 되게 그 국회라든지 식약처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지금 멀티태스크를 만들어서 식약처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부적절한 광고 표시를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많은 구매를 하고 영업을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그에 따라서 법망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약사법 68조입니다. 허가받지 않았어요. 의약외품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하시면 안 되고요. 저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광고인가를 보면 됩니다. 첫째로는 오남용 되지 않았다는 거,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대로, 또 5개 광고할 때는 제품명, 업소명, 효능 효과만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또 광고 위반인 것이에요. 그리고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 치과, 뭐 공인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하는데 이것들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2, 3브랜 추천한다거나 지정했다거나 뭐 지도한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외국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식약처 마스크 보면 국내 생산 이런 말 많잖아요, 사실. 근데 국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 필터라든지 이 지면유가 들어가는 여기에 부직포가 들어가는 거 대부분 수입산일 때가 많죠, 중국산. 그렇지만 최종 이 제품을 만든 것은 국내산이기 때문에 국내산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다 원료 자체가 외국 제품인데 내가 국내산으로 쓰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 허가받은 게 제주 품목 허가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국내산이겠죠. 식약처에서 여기 국내에서 로컬리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국내 제품으로 국내산이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뭐 우리나라에서 마중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비타민 제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외국산, 영국산 거야. 그러면 이 제품이 영국산입니까? 마지막에 비타민 제를 만들었던 이 장소가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산이죠. 다만 원료가 영국산이라고 광고는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런 광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허위로 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불법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표나 뭐 이런 거 넣을 때도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가 있고 외국과의 기술 제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짓이면 안 되겠죠.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소비자들도 워낙 유식하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봐도 그렇고 막 이메일로도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쟁사가 또 민원을 넣기도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회사의 규모나 회사의 인력, 생산 시설, 뭐 수상, 경력 이런 거,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이트 마스터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제약 회사들은 이런 거를 이제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이면 안 되겠죠. 사실대로 광고를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원재료라고 하는 거는 주자재 그리고 부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귀, 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하더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이게 아주 큰 브로드한 개념인데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소비자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효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 허가야말로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허가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뭐 실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막 광고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남의 거 캡처 떠가지고 하시는 그런 광고 안 되시겠죠. 그리고 경쟁 상품 최고, 최상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거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어디에도 최고 최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아까 제가 범주가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그런 표현이 들어갔던가 아니면 살짝 표현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인을 한다. 내가 오인을 했어 소비자로서.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이나 혐오스러운 그런 바디랭귀지라든지 그런 말이라든지 버벌로 광고를 했을 때 저속하거나 혐오감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조 또는 판매 금지의 불법 의약예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 제조, 불법 판매 하면 딱 굉장히 섬뜩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제조 금지된 의약예품을 또 그런 것을 보관했다든지 폐기했다든지 폐기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보관한다든지 그럼 다 불법인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걸 뭐 전시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가 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불법 판매, 불법 제조 판매 금지, 진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질 변폐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은 이 필터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좀 되게 뭐라고 하죠? 효능이라고 하나? 시험 데이터가 좀 달라지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오랫동안 보관되었다가. 그래서 그게 허가받은 거하고 다르다고 하면 변질 변폐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용기나 포장 같은 경우에 불량해서 보건유해상 우려에 영향이 있다. 이게 만약에 남의 거라든지 이게 제조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용기 포장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불법 의약예품이 됩니다. 황사 방지 그리고 방역용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일반 마스크를 판다든지 그렇지 허가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구매 대행을 했던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구매 대행을 외국에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해외 이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 이것도 불법 의약예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장도 해서는 안 되겠죠. 진열은 더더욱 안 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의약예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그리고 제조업자 상호 소재지, 그 다음에 용량, 개수, 전성분, 그리고 제조 번호, 사용 기한 이렇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소비자가 신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표시기재 사항이 이렇습니다. 마스크는 길이와 폭이 여러분들의 제품의 그런 차별 되겠죠. 그래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약품의 그 마스크의 종류, 수술이냐 보건용이냐 이런 것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조 품질 관리 의무, 이게 이제 GMP로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제조 품질 관리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쭉 보시면 일단 4대 기준서가 있습니다. 제조 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위생 관리 기준서, 그 다음에 또 4대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 관리 기준서,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 품질 관리 기준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비치되지 않았거나 일부 미비치, 일부 없다거나 내가 만들 때마다 기록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인테그리티거든요. 내가 동작함과 동시에 기록이 이루어지는 게 GMP입니다. GMP의 기본이 되는 게 동작과 동시에 기록이 된다. 이것이 되지 않는 게 데이터 인테그리티고, 그것이 권한이 없는 자가 쓰는으로써 생기는 것들이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GMP를 도입했든 안 했든 제조관리자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리고 제조소에 대한 위생상태, 작업자의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위생관리 기준서고요. 우리가 제품 표준서라고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허가사항을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이 제품 표준서대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조관리. 제품 표준서대로 품질관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 품질관리 기준입니다. 그 품질관리 기준에 들어있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적서를 만들고 시험관리하고 하시고 기록을 남겨서 이제 이 기록들이 기준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 이제 약사감시입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났거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일부 없다, 이런 경우도 행정처분이 됩니다. 전부 없는 것과 일부 없는 것은 달라야겠죠. 3개월, 1개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시설을 허가받을 때 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될 때마다 내가 자가시험을 하는 항목이 이렇게 됐다가 5가지였는데 나중에는 3가지로 됐다, 나중에 1가지로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GMP에서 말할 때는 변경관리라는 한 것을 하십니다. 근데 변경관리가 식약처에다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 하시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관리 기준서 그리고 거기에다 상세하게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품 표준서 역시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과 기구를 넣었을 텐데 그것도 바꿔주셔야겠죠. 변경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변경이라는 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하시고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항목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바뀐 날짜하고 기록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교육을 받고 시행을 해서 그 개정된 기준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품질관리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 인테그리티고, 원료 및 자재, 맨 처음에 입고돼서부터 완제품 출고될 때까지 모든 시험이 in process control, 중간중간 이게 나가시는 거죠. 그거를 내가 시험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여러분 ERP에다 입력을 하시든 그 장소가 어디에다 구분됐는데 어디 세게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든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자로 됐기 때문에 나는 종이로 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지는 똑같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로 관리하시면 전자문서대로, 종이문서대로 하면 종이문서대로 이 법이 지켜졌는가 보시는 게 약사감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증을 시켜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로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나는 중간에서 효능 시험을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게 포장하기 전에 그러면 그 시험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험을 언제 했고 적합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료라든지 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재포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식약처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여러분들이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셨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품질이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있다라고 발표가 되거나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든 강제로 하든 회수할 사항이 있을 때 식약처하고 상의를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서 회수 평입 명령에 따라서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약사 감시가 나갑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해서 의약예품 제조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품과 다른 것이죠. 관리 상태 미흡이다. 이건 굉장히 불호도한 사항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법성 사항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하면 그런 말씀은 듣지 않을 겁니다. 제조번호와 제조일자가 제일 주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제조번호별로 추적을 가능할 수 있고 제조일자별로 여러분들이 제조번호를 넣든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 제조번호, 제조일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보시면 제조 단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쉬지 않고 만드는 원료 측량해서 완제품 만들기까지 그 모든 일 프로세스가 제조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제조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숫자, 도면,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조 일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조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뭐 이거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품별로 제조 단위별로 제조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고요. 이것의 목적은 추적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제품과의 식별을 한다든지 일관성 있게 제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제품까지 만들었다가 포장을 나눠서 한다고 하면 서브로트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서브로트 단계에서 완제품 시험을 할 건지 아니면 반제품 시험을 하고 나서 포장을 한 단계에서 완제품 시험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로직에 따라서 제조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를 만들으시면 됩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보시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든 의약품 등이든 다시 말해서 의약품, 의약외품, 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불량의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이것도 불량이겠죠. 제품을 어느 정도 품질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벌크라는 상태에서 반제품이 어느 정도 품질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시험해봐야지 다시 포장을 하겠죠.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드십니다. 자체. 이거는 식약처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원자재에서 합격한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고 반제품에도 포장 전에 내가 품질을 확인했고 완제품에 대해서 출하하기 전에 품질을 확인해서 출하를 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검사 항목, 검사 주기, 비고 이거는 이제 자사할 거냐 타사에다 맡길 거냐 이런 내용들이 타사도 지금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제조업자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데는 위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위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시험기관에다가만 위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약품 제조 회사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화장품도 내 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할 수가 있고 같은 이게 위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하실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급업자, 협력업체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번호를 부여하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반제품하고 원자재가 제조번호별로 할 것이냐 관리번호별로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허가받은 기준대로 품질검사를 하고 출하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완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그거 이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내가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든지 아니면은 공급업자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봤더니 얘는 품질검사 잘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뭔가 안전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보시면 식약처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많이 유통한다, 제조한다 이런 거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허가받지 않은 그냥 공산품인데 의약외품인 것처럼 쓴다든지 나는 의약외품 제조업도 있고 공산품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공산품으로 한 것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약처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했고요. 왜냐하면 생산 기록을 의약외품으로 만들 시에는 아까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일 보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생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 맞으면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제조, 유통을 했다라고 적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적발될 시에는 여러분들이 그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거나 뭐 바로 멈춰라 아니면 가게를 문 닫아라 제조업을 갖다가 취소한다든지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은 소소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로바로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제조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지키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행동도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었다든지 미리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든지 난 판매 업무 정지가 아니라 제조 업무 정지다. 아니면 제조 판매 정지냐. 이 처분의 양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업을 하셔야죠. 직원도 고용하셨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생활이 되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무허가 제조 수입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위탁을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가 신청을 할 때 위탁을 어디다 맡긴다라고 했는데
뭐 수시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제조업 허가증에다가 내가 어제 위탁하겠다고 써져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변경 관리하셔가지고 공급자 평가해서 위탁 업체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자격자한테 위탁을 하시면 안 되겠죠. 무자격자.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등 제조업을 하시는 분,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을 제조하는 이 지금 제조도 할 수 있고 품질검사도 할 수 있는, 아니면 난 제조만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제조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자들한테 위탁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했으면 이거죠. 내가 의약외품 제조업자로서 무허가 제조 수입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을 하는 행위 자체가 위탁자의 그 준수사항, 위탁자가 잘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뿐만 아니라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수탁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품목별 규격 기준에 따라서 허가사항을 미준수했다. 여러분들이 허가받을 때는 그냥 뭐 데클러레이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제조하고 그에 따라서 품질관리 하겠다고 하는 식약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미준수했으면 무허가인 거죠. 왜냐하면 허가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니까. 다음으로는 위조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위조, 그 위조는 아까 무허가도 있고요. 남의 것의 제품을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조라고 하는 말은 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EDI 신고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EDI, 의약품 수출협회에다가 EDI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수입했다. 다시 말해서 택배를 받든지 뭐 배를 통해서 들어왔다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무허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한 제품을 갖다가 임의로 표시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행위도 무허가 수입 행위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얘가 수입업이 있거나 제조업이 있는 업자였다면 식약처에 바운더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해외 처분을 받겠지만 동시에 고발도 받아서 검찰한테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조사받아야겠죠. 다음으로는 품질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거는 남의 회사 제품이 있어가지고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에 그 시험을 수거해가지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갖고 검사를 해보니까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 안면부 흡기시향, 흡기 저항, 그리고 분지 포집 효율 시험이 불합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책임은 그냥 시중에 유통을 했던 그 유통업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만든 제조업자가 제조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식약처는. 그래서 이 검사를 시험을 철저히 하고 출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조관리자를 변경하고 뭐 제조관리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수입자 의무의 위반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허가받는 대로 EDI 신고하고 그렇게 수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불법 수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임의로 변경해서 제조했다. 예를 들어 내가 벌크로 막 수입해다가 내가 제조를 해. 허가받지 않고. 그럼 불법 수입이죠. 그리고 수입 금지 폐기 명령을 식약처에서 했는데 그거를 막 갖다 유통을 시켰다든지 그거를 변질 변폐 막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막 포장도 뜯어지고 이런 제품으로서 변질 변폐 오염된 거를 갖다가 팔았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황사 방지라든지 방역용 관련 표시가 된 그 의약품을 갖다가 판매했다든지 일반 마스크, 공산품을 판매했다든지 이것도 수입자가 할 수 있겠죠. 다른 수입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무허가 수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수입 의약품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입 의약품도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관세청, 식약처가 그 안에 의약품 수출협회 세 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입할 때마다 정보를 육안으로 보는 게 관세청이고, 의약품 수출협회가 식약처에다가 줘주는 게 EDI 전자문서를 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식약처가 그걸 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사태가 생기면 그걸 거꾸로 추적 관리해가지고 이제 뭐가 잘못되는가 돼 있고요. 이 관세청 같은 경우는 제품의 표시, 이 제품의 현물을 보고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회사의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슬쩍 수입하려고 했다든 이런 정보들을 식약처에 줍니다. 그럼 이제 약사 감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입관리자가 하다가 나 그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받지 않는다든지 해서 불종사 신고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뭐 그 수입관리자에 대해서 자기네가 계속 그 출하 승인을 해가지고 수입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수입자 의무가 위반된 사항이죠. 면허 대회를 했다는 게 거꾸로 입증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전에 불법 출하했다. 이런 게 이제 적합이 모든 전 항목 시험이 다 적합 판정 나고 나서 판매가 돼 있어야 하는데 날짜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어떤 검사가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건 적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전 항목 시험 아까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출하하지 않은 그 제조 관리자의 의무가 깨진 거죠. 그런 경우에 불법 요통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스탁 계약을 한 다음에 품질 검사를 안 했어. 왜냐면 걔가 품질 검사 했든지 안 했는지 내가 보고 출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위탁을 했다고 해서 걔가 다 제조하고 걔가 다 수입해가지고 아니 걔가 품질 검사까지 해가지고 수탁을 받은 회사가 그냥 출하를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가받은 제조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제조를 해달라고 아니면 제조를 해달라 품질 검사를 해달라고 위스탁을 맡겼는데 그들이 출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보고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거는 품질이 다 적합이네. 전 항목 시험 내 기준하고 비교해서 적합이라는 걸 내가 승인해가지고 제품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위스탁하고 품질 검사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기준형의 위스탁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내 표준품이라든지 시약, 그 제품을 품질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리고 내 제품 표준서도 주고 제조관리표를 줘서 양식을 줘서 그들이 기록해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해주는 게 이제 위스탁자 준수사항이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지도 모르고 승인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위스탁자 준수사항의 미이행입니다. 법령에 의한 회수 폐기 절차는 여러분들이 회수 폐기 절차에 따라서 법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수 폐기 절차 SOP가 회사가 만들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든지 여러분 회사가 뜻하지 않게 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유통 중인 거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부적합이 됐을 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시에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의무사항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위법 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허가라든지 등록이 취소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무 정지가 사항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경미한 거에서부터 수입 실적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미한 거에서도 자진 납부를 하시면 과태료를 이렇게 감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에 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서 중대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허가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까지도 갑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도록 바로 진행을 하시고요. 식약처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으시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보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처분이 끝나고 났을 때는 그걸 삭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쟁사에 뭐 이것 내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식약처한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정보 공개되는 거는 경쟁사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보 공개를 삭제하기도 하죠. 종료 기간, 처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삭제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식약처에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간단한 업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게 많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식약처가 어떤 국정감사를 받는 건지 보시고 타산지석의 자세로서 여러분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시로 남의 정보를 듣고 업계에 이런 감시 트렌드도 들어가면서 홈쇼핑에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